별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매력 못 느껴요. 뭐 오르겠죠 라는 정도.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높겠죠 라지만 한국 주식 그렇게 매력 있나요? 네, 일본 리츠랑 미국 리츠가 제일 지금 좋아서 뭐 그냥 내년 이맘때 지금 집값이랑 별로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오르진 않고. 한번 빠졌다 갈 것 같긴 한데 이 급등세가 이어지기는 저는 좀 홍춘익 박사님 오랜만에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신간 또 이번에 출간하셔서 요 책과 시장 상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원래 작가가 책을 내면 핵심 메시지는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이 뭐 페이지 수로는 거의 한 500페이지인데 핵심 메시지 딱 심플하게 전달해 주신다면.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 좋아하는지 이 책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식시장의 간신만고라고 하는데요. 진짜 정말 힘든 그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의 근원, 이런 걸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과 1997년에 주식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제 상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싫어하는 회사들을 정부가 리스트를 정해요. 300개 정도의 회사 리스트를 정해서 너 상장 안 하면 나한테 뜨거운 맛을 볼 줄 알아. 박정희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장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12개였는데 그게 주식시장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후에 3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다운 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997년 신동방그룹이라고, 옛날 동방유량 기억나실 겁니다. 해표식용유. 네, 거기서 적대적 M&A를 해서 그 미도파 백화점, 그 미도파 백화점을 적대적 M&A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전경련과 정부의 제지로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표대결에서 진 게 아니고요. 표대결에 갔으면 신동방 쪽이 이겼을 텐데 표대결까지 가지도 못하고 정부가 너 그만해. 그리고 전경련이 와가지고 주식 팔아. 이렇게 해서 무산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이 그때 형성이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자금 조달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강제로 들어왔고, 두 번째 강제로 들어와서 남에게 경영권 뺏기려고 그러니까 심판이 경장에 뛰어들어와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두 번의 일들이 있었고, 얼마 전 한진칼의 M&A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적대적 M&A가 안 되는 시장의 특성이 뭐냐? 대주주가 암만 개판을 쳐도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대주주 마음이죠. 이 모든 것은 대주주 마음이 되는. 이 꼴을 보고 투자자들이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대박의 꿈을 품고 들어왔다가 소수는, 운 좋은 소수는 돈을 버는데 대다수는 돈을 못 벌잖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다른 대안을 찾겠죠.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의 그 소유권인가요? 그거를 인정받았는 게 생각보다 꽤 오래됐더라고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17세기의 일인데요. 1600년대 초반 이제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에서 망했냐 그러면 재정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 세금을 수취하는 하나의 단위로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한 결 이러면 이게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한 면적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세종대왕 때는 200만 결이었는데 광해군 때 30만 결이 돼요. 그러니까 세수가 7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가 7분의 1 토막 나는 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역대 임금들 효종이나 인조나 광해군이 뭘 해주냐면 산림 핫택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산이죠. 림, 숲이죠. 하, 강물이죠. 개울이죠. 택, 저수지, 연못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산은 나라의 것이고 왕토, 임금님의 것이었다. 그렇게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나라가 다 망할 판이고 세금이 안 거치고 대부분의 땅들이 사실은 이제 숨겨진 땅이래요. 토지 소유권들 면에서 누구한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된 쌀이 있더라도 이게 누구 땅인지를 알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간을 장려한 거죠. 근데 이제 개간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황폐해지고 세상이 황폐해졌다 그래도 들판에 있는 땅들은 다들 대지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산림 핫택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골짜기죠. 산으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으로 가서 뭘 하냐면 바로 우리나라 특유의, 또는 다른 나라도 이게 있습니다만 뭘 만들기 시작하면 다랑이 논을 만드는 거죠. 다랑논 있잖아요. 우리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다랑논들을 만들면서 그 다랑논을 만들려면 폭우가 와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면 끝장이잖아요. 그 위에 반드시 저수지가 있어야 다랑논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그 저수지를 메우고 그 주변에 있는 흙도 치우고 토지를 개간해요. 자, 근데 언놈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안 되죠. 죽고 싶겠죠, 그죠? 안 하겠죠. 이에 그 죽창을 아마 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때 조선왕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거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원래 임금님이 땅이지만 너가 내가 개간하면 너네 거야.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몇 년간에 걸쳐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이제 한 100만 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점점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즉 그때 당시에 30만 결 정도에 달하는 아주 조그만 땅들만 세금을 걷고 있었다면 그 말고 내 봐줄게 하는 땅이 한 100만 결이 나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특유의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주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이 아닌 다음에 족보를 살펴보시면 전부 17세기에 만들어져요. 왜? 그때 산으로 들어가서 그 개간을 하고 땅을 만들어서 붙이신 분들이 우리나라 족보의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족보를 만들던가 뭘 하던가 간에 다 개울가에 계곡으로 마을들이 들어가요. 평지에 있는 마을들은 전쟁 중에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었거나 또 대지주의 것이지만 대부분의 가문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주의 양동마을이라든가 또는 안동에 있는 여러 마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계곡에 굽이 있는 그 계곡들 사이에 살고 있죠. 그게 다 그때 일입니다. 두 번째,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는 거죠. 왜? 내가 이 땅을 개간했고 이 저수지도 내가 만들고 이 축대도 내가 세워놓고 여기에 물도 내가 다 보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뺏는다 참을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고 또 이래도 역시 조선왕조 때 특히 임금 그 이시부치들이 왕가의 그 궁방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권력을 쥔 놈들이 와가지고 뺏어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마지막 보호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돈을 벌었잖아요. 수확량도 늘고 세금도 몇 년간 면제. 그러면 그 돈을 들고 뭘 하냐 하면 이 양반 족보를 사는 거죠. 그 공명첩, 납속책이라는 게 바로 이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18세기의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노비를 제외한 전체 사람들 중에 70%가 양반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토지 대장들, 호족들의 상태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 양반 만들기가 18, 19세기에 계속 펼쳐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전 국민이 양반되는 과정에서 물론 뭐 노비도 많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소유권은 확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상장해. 이거 총수 거야. 소유권이 죄송합니다. 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비해서 부동산은 물론 뭐 침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실물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경제개발연대에서도 주식은 좀 못 올라도 부동산의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책 읽으시면 야 이게 한국이라고? 최근에 중국의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거든요. 중국 제1위의 그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주주가 사재 출연하라고 지금 막 강요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네가 이번에 뭐 몇 천만 불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나는데 너 지금 몇 년 동안 받은 배당이 몇 천만 불이니까 그거 다 토해내. 이거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총수, 사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기는 사주가 제왕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걸 용납해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사주는 자기 회사에서는 다른 모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모조리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는 대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네가 네 돈은 너의 개인 돈을 넣어야 돼. 우리도 그렇죠. 그죠? 이런 식의 이상한 소유권 제도가 지금 중국에서 관찰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과거 대비는 엄청 좋아졌으니까. 예, 뭐 과거 대비 좋아졌지만 이제 그것도 양극화가 돼 있죠. 제가 전번에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전이나 이런 테마에서 당하지 않고 특히 대주주가 고점에서 주가 오르기만 하면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의 이런 주식들을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지분이 많은 회사를 사면 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한 30% 이상 되는 회사에서는 대주주가 감히 그렇게 못하죠. 적대적 M&A를 여기 지금 정경련이랑 한국 정부가 와가지고 외국인한테 적대적 M&A 안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외국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얼굴 자빠졌네 그러겠죠. 너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는 이 주식 사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인제 빚 보고 이 회사가 특히 대주주가 세상에 자기 지분을 저렇게 팔아버리는 바람에 적대적 M&A에서 나 더 비싼데 팔 거야. 그린 메일러한테 팔 거야. 난 그린 메일러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더 비싼 값을 쳐주는 사람에게 이 회사의 경영권을 팔아치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용납 안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아직도 70년대예요.
그러나 외국인 대주주가 있는 기업들은 좀 다르겠죠. 삼성전자나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물산 모직 합병 때 엘리엇한테 고생했잖아요. 그때 정말 국민연금이 찬성표 안 던졌으면 바로 엘리엇이 이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발의 차이까지 온 회사들은 대주주가 감히 상속 재산을 갖다가 좀 적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주식을 갖다가 헐값으로 만들어내고 또 좀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기다렸더니 차익 실현해버리고 이런 일들은 덜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멀었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는 선녀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같은 게 그런 재산권이 확실히 이제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 측면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신다고요. 책에 서문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뭐 반대한다기보다 네. 추천하지 않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하다. 인생을 건 돈을 넣지 말자. 왜 그러냐 하면 제 의견은 뭐 별거 아니에요. 언제 뺐을지 모르는 나라에 넣었다가 그리고 그게 보호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위에 계시는 분이 언제 이 회사를 되게 이뻐하고 이 회사는 우리 인민들의 회사다 이러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확 돌아서 가지고 저 새는 나쁜 새다 하면서 저 회사는 나쁜 회사다 그러면 영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인도 사실은 그런 거죠.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뭐 홍다도 그런 거 아니에요? 홍다도 사실 얼마나 사이 좋았어요. 근데 그러나 순식간에 소유권의 어떤 안정성이라고는 없고 대주주들도 뭐랄까요. 자기 회사가 튼튼할 때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조금만 부진해지고 그러면 이제 사주로서의 책임을 지라고 갑자기 그러면 이 주식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지분의 가치만큼만 나는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회사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이전에 개인 사업자로 한번 일해보면 무한 책임이잖아요. 나 이거 못 갚으면 내가 보증한 거 다 갚아야 된다고요. 감옥도 가야 된다고요. 근데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대주주가 횡령이나 탈세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걸로 처벌받는 거지.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왜 사주가 감옥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이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슈킹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 없으면 사업 망했다고 해서 왜 대주주가 자기 지분만 포기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유한 책임 또는 유한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또 자기 지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3.5%죠. 한국은 대주주와 그 일가 부치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3.5%잖아요. 네. 3.5%인데 어마어마한 권력들을 그 네트워크와 또 더 나가서 우회 지분 또는 또 우호적인 지분, 우회 지분, 우호 지분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게 결국 직접 들고 있는 지분도 지분이지만 그 지분 이외에 네트워크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물산 모직 합병할 때 KCC가 갑자기 그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를 갖다가 KCC가 가져가는 거 보셨잖아요. 가서 찬성. 왜냐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그걸 가져가서 찬성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손실이 났네 어쩌네. 그런 뉴스 기사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식하기 좋은 나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식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죄송합니다만 투기판인 거고 이런 투기판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대부분들은 단타를 치는 거고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1년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들어왔던 이른바 동학개미 20대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1년 매매 회전율을 살펴보면 3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일이 안 돼요. 7일에 한 번씩 매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일이 5일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가치 투자,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잘 따져서 투자한다라는 게 잘하면 테마에 걸려서 오르는 걸 기대하고 하는 일종의 그 함정, 일종의 좀 덫을 놓고 그냥 사는 거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거 갔더니 호랑이 죽어 있더라. 그럼 돈을 버는 이런 식의 투자가 된 것이지 어떤 기업과 동행을 하고 동업을 한다라는 식의 워런 버핏이나 벤자민 빌 그레용 같은 가치 투자가 한국에서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종종 잘 안 되잖아요. 되는 때도 있겠죠.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면 되겠지. 근데 외국인들이 철수하거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 안 가지고 적극적인 매매를 안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가치 투자자들의 늪이 돼버리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책에는 여기에 한국 경제 흐름을 바꾼 19가지 사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꾼 7가지 사건이랑 주식시장 흐름을 바꾼 11가지 사건, 이렇게 총 한 37개 정도 사건이 있는데, 그거 다 해서 한 영상 한 37분쯤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다 그럴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지금 것만 방금 굉장히 떨었어요. 여쭤보면, 2010년 이후에 테마주 장세로 성장 산업에 진출하면 뭐 상한가를 내달이 친 적도 있었다고요?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겪었는데, 네네. 국민연금 있을 때, 뭐 컨퍼런스를 갔어요. 네. 글로벌 컨퍼런스. 네. 글로벌 투자은행이 주최하는 컨퍼런스를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세미나에서 애들이 아시아 탑 10 주식 이렇게 추천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투자은행이 추천을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2015년 일입니다. 그래서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펀드 매니저니까, 국민연금 있을 때니까, 삼성전자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맨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특히 그때 이제 중국 이야기가 엄청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 굴기,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미래가 대단히 어둡다. 그에 비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라는 아주 좋은 브랜드가 있고 충성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아모레퍼시픽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열광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반박했던 게, 너 우리나라 지금 잘 모르는구나. 왜 그러냐면, 왜냐면 그 친구는 홍콩에서 일하는 친구니까. 네. 왜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이 화장품 산업 진출한다고 발표한 기업이 한 20개 된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많이 망했죠. 그죠? 왜 20개나 뛰어드냐 하면, 일단, 신규 사업 진출 그럼 상한가다. 그 연예기획사도 그때, 모 연예기획사가 화장품 산업 진출한다 그러니까 그날 상한가 치더라고요. 자, 이건 이 아모레퍼시픽에 굉장히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첫 번째 공급과잉. 누구나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치고 들어간다라는 건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입장벽이 없는 산업이다. 진입장벽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놔야 된다. 해자를 만들어야 된다. 워렌 버핏이 맨날 하는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깊고 깊은 연못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연못이 얼마나 얕다고 생각되면 저렇게 오만 기업들이 다 뛰어들겠냐. 두 번째, 이런 신규 산업들의 진출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 시장이 기존에 있었던 플레이어들을 새로 들어온 애들이 다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한가를 치는 거 아니겠냐. 우리도 그렇죠? 뭐 리튬 뭐 이런 거. 그죠? 갑자기 상한가 치잖아요. 2차 전지 한다 그러면 상한가 치고 얼마 전에는 NFT, 그전에는 BBIG, 뭐 바이오 신약 하면 다 상한가 쳤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간단하다. 투기판이다. 투기판이 벌어졌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산업을 너무너무 열광하고 좋아한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그 산업은 비쌀까 쌀까? 비싸다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공급 과잉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이미 밸류에이션 상으로 미래의 이익들을 엄청나게 땡겨서 지금 가격을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부터 뭐 BBIG, 이전으로 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 소비재 테마, 2017년, 16년 저기 트럼프가 북한 가고 막 그럴 때 기억 안 나세요? 장군님 가신다 그러면서 북한 테마주, 시멘트 주식도 막 날아가고. 그리고 그전에는 차화정, 네, 전차군단. 여러분, 우리나라는 테마주가 엄청 많고요. 특히 옛날보다 이 테마주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 산업이 간다 이러고서 불렀다면 요새는 태조 이방원이니 BBIG니 뭐니 하면서 조어가 붙어요. 그 이름이 붙게 되면 거기에 뭐가 붙냐 하면요. 스토리텔링이 붙잖아요. 이 산업들은 아무리 불황이어도 된다. 작년 태조 이방원 기억 안 나세요? 그 살아남은 게 2차 전지밖에 없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나보다 못한 남이 돈을 벌었는데 걔가 이걸로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올 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주주들은 슈킹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소액주주들은 단기에 빨리 부자 되고 그리고 남이 나에게 이야기해준 그 스토리텔링을 받아들여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그리고 나보다 더 바보가 주식을 사줄 때까지 들고 있다가 처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은 모멘텀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고 성장주 투자고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모멘텀 투자, 스토리텔링 투자, 테마 투자가 판을 치는 나라이니 단타가 날 수밖에 없고 암만 장이 좋아도 버블 붕괴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CFD 사태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막 잘 가던 주가가 그냥 버블이 붕괴된 것처럼 순식간에 붕괴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 이야기에서 핵심은 신규 사업 진출한다 그럴 때 상한가를 치는 시장이 왔다. 이 시장이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구나. 올해는 못 가겠구나. 근데 그게 얼마까지 올해 못 간다라는 건 그때 화장품도 1년을 더 가다가 그때 한한령으로 두들겨 맞고 지금까지 8년? 그죠? 2016년부터 만 7년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열이 왔고 사람들의 스토리텔링들이 돈을 끌어들이고 돈에 또 다시 돈을 끌어들이는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가는 거고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영역인데 항상 그렇듯이 그 풍선을 펑 터뜨리는 기재들은 대부분 내부에서도 많이 오지만 외부에서 왔잖아요. 재작년에 있었던 NFT 테마 같은 경우도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그냥 붕괴됐던 거고, 태조이바원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연말 그 세금 내겠다는 대주주들의 대규모 매도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박살났고, 그런 것처럼 이런 테마들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법이 있으면 저도 뛰어들겠는데, 저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봐도 그런 테마들이 형성되는 내러티브, 맥락은 알겠는데 언제가 고점인지는 모르고 이게 나올 때는 그로부터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았다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거를 여쭤본 이유도 사실 2차 전지와 관련 어떤 기업들도 사실 2차 전지 뛰어든다라는 이제 관련 없던 기업들이 뛰어드는 거죠. 딱 말을 하면 이제 막 주가가 엄청 뛰고 했었잖아요. 그 화장품이랑 뭐 똑같죠 뭐. 앞으로 그러면 이제 박사님은 2차 전지도 요즘 사실 출렁임이 되게 심상치가 않은데 앞으로 하반기는 좀 상반기 같은 모습은 아닐 수 있다고 좀 보실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상반기부터 이미 네. 비관적이었던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잖아요. 네. 신규 사업 진출하는데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냥 5월부터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동성을 생각해 보시면 그건 사실 완전 미지, 그 회사 입장에서 미지 영역이니까 완전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사업 진출을 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투자에서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의 리더들을 이길 수 있다고 보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네. 굉장히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테마가 변동성이 앞으로 클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변동성은 언제까지 가냐? 모른다. 누가 거품을 또는 누가 바늘을 누가 쇼크를 모르죠.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에 투자할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급등했다라면 당신 운이 좋은 거니까 차익을 실현해서 다른 것도 좀 사라.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CATL이 주가가 어떤지 한번 보고 이거 투자하고 있냐, BYD 주가가 어떤지 보고 투자하고 있냐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BYD나 CATL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산 분들은 엄청 짭짤하게 멀었거든요. 수익이 났거든요. 왜?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되고 PER이 몇백 배가 되고 또는 적자가 난 기업조차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고 대규모 신구 사업들이 진출된다라면 업계 1위의 어마어마한 철옹성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좀 살아하는 거죠. 이 산업이 미래가 밝다는 거 우리 다 아니까. 2차 전지 누가 뭐 미래가 안 밝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K푸드나 K팝이 미래 안 밝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루에 10%씩 빠지잖아요. 왜? 개별 종목 투자하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2차 전지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면 한국 2차 전지 사서 수익이 났으면 전 세계 다른 2차 전지, 일본의 파나소닉도 좀 사고 BYD도 사고 CATL도 좀 사라는 이야기죠. 그럼 제가 뭐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테마들, 역사적으로 나온 수많은 테마들이 끝이 좋은 테마가 있었는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없잖아요. 성장하는 때는 또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계속 사실 오를 것처럼 생각 들잖아요. 특히 2차 전지에서는 예를 들면 뭐 2030년까지 50년까지 자동 전기차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사실 성장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주가도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 생각하는데 과거에 사실은 뭐 화장품도 아니면 차 정도 계속 올라갈 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요? 현대차가 삼성동 땅 살 때가 그게 터지는 신호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외부 충격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개선시켜야 될 때 4억 짓겠다고 10조를 태우는 거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 끝났다고 그때 던지는 걸 저희들 국민연금이 있었으니까 국민연금 못 팔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팔아요? 저희까지 팔면 그날 하한가인데 외국인이 팔아서 한 10% 빠지고 있는데 저희까지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팔거든요. 국민연금이 연못의 고래라 못 팔아요. 그럴 때 너무 괴롭잖아요. 이거 왜 샀냐 그랬더니 뭐 기업들별로 차출해서 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뒤 10년 걸렸잖아요. 지금 그 주가 회복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2차 전지 주식들 다 망한다. 이게 절대 아닌 것 좀 이야기. 아니죠. 현대차 사례가 보는 것처럼 또 갈 거예요. 가는데 어떤 회사가 가는지를 아냐. 일단 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신규 사업 진출이 많다라는 건 기존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시장에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거가 사실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냐. 세 번째, 만약에 당신이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 사업 진출하는 애들 다 망할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이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과 함께 시장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사실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도 좀 사둬라.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지 않냐. 네. 제가 그게 망한다 안 망한다가 아니라 저는 투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죠. 제가 본 한국 경제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투기판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테마가 10년 가는 테마 본 적 없고 5년 가는 테마도 본 적 없는 하루살이 테마가 판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하루살이 테마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모멘텀 투자해서 힘이 강한 주식을 따라서 하는 거 좋은 전략이다. 다만 신앙처럼 생각하지 말자. 별 이야기 아니죠. 뭐. 적절한 구간에서는 조금은 내릴 수 있는 것도 좀 그리고 분산도 좀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꼭 그렇게 무조건 독주하고 우리가 세계를 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도를 친다? 아니 실패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신규 사업 진출하는 기업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 그 누가 말이 맞는 줄 어떻게 알아요? 상한가 치잖아. 신규 사업 진출하는 회사가 상한가 치는 거 보면 거기도 만만치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건데 왜 우리 말만 맞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저희들끼리는 뭐라고 하냐면 데블스 애드버킷.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악마의 대변인.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옛날 가톨릭 수호 성인들을 임명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가 왔어요. 잔다르크가 정말 구국의 소녀이고 가톨릭 교회가 좀 잘못한 일이다라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시성을 해요. 근데 그때 한 명, 추기경 중에 한 명을 데블스 애드버킷으로 임명을 해요. 이제 저죠. 그리고 제가 저 빨간 모자를 쓰고서 딱 나타나서 걔 옛날에 연애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꽃다운 처녀가 연애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또 나아가서 화형 직전에는 반성문도 썼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아시죠? 정말 완전 무결한 성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성인으로 봉축을 하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흥결 없는 사람 있어요? 저 봐요.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한 다이어트에 맨날 실패하는 홍 박사 있잖아요. 뭐합니까? 돈 열심히 잘 벌고 좋은 데 살면 뭐해. 살이 안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김 작가처럼 테니스도 잘 못 치고 테니스 요새 치다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50개 나가지고 테니스 쉬고 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흥결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완벽한 수호성인이고 이 사람 완벽해라고 하는 순간 완벽이라는 것에 하나의 흥결이 나오는 순간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의 미래가 창창하지만 약점이 없을 수 없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올인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안 쓰게 되고 뭐든지 올인은 그게 어떤 종목이든지 위험하죠. 그래서 레버리지 안 쓰고 올인 안 하면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투자의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저도 한 30년 일을 해보면 제일 잘하는 나이대가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한 40대 후반부터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달러 스위칭 투자 이야기하면서 한번 자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투자의 경험이 쌓이고 멘탈도 좀 튼튼해지고 완전히 타이타니엄 멘탈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이게 굉장히 잘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대해서 그래도 저는 올인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때 대해서 올인해도 늦지 않은데 이 산업에 플레이어들이 몇 명 있는지 이쪽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에 있어서의 수많은 소재들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요새 왜 칠레랑 호주가 잘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잘 올인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올인하면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셔서 책의 마지막에도 IMF가 발표한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냐에서 그 비법이 있다면서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리스크를 지고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자문사 갖고 있잖아요. 자문사 가지고 있고 프리즘 앱에 이제 그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서 컨설팅이랄까요, 자문이랄까요, 상담 청취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상품을 파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특성이 딱 나오는 게 현금 아니면 부동산 올인.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보면 부동산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부동산 비중이 한 30%. 그러면 나머지 60, 70%는 뭐냐 하면 사모펀드도 하고요. 자기 사업체도
투자를 하고요. 주식 채권도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소득 순위 기준으로 해서 하위권의 중산층 정도까지 한 30-40% 정도까지는 예금의 자산의 대부분이 올인돼 있고 아니면 거주용 부동산이에요. 그 전세 이런 거, 보증금들 이런 것들이에요. 위험을 피해서 안전자산이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전자산이라는 게 저주가 되거든요. 왜 저주가 되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인플레를 해지를 못하죠. 뭐 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5%였는데 은행 예금 예전에 1% 은행 예금 만기 3년짜리 가입하신 분들은 작년에 자산이 얼마나 망가졌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더 문제가 뭐냐면 올해처럼 벌어줘야 될 때 작년 뭐 3% 4% 특판 예금 가입하신 분들 지금 주식시장 보면서 부동산 보면서 괴롭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적절한 위험을 감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위험을 피하거나 아니면 한 방에 인생을 건 베팅 이거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으로 인생을 한 방을 건 베팅을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고통은 큰데 마음의 고통은 큰데 성과는 보잘것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경우들, 대표적인 사례들이 바로 뭐냐 하면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기업 그 고객들, 개인 고객들의 성과 보고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50대, 40대 수익률이 제일 좋고 남성보다는 여성 수익률이 제일 높고 맞아요. 그러면서도 대부분 수익률은 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인스타나 이런 데서는 나 이거 2차 전지로, 나 NFT로, 나 코스메틱으로, 나 차화정으로 돈 벌었다고 인증하는 사람은 천지지만 왜 나는 돈을 못 버는가? 나는 왜 돈을 못 벌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는 단타를 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칠 때 왜 단타를 치나고 봤더니 리스크를 분산해서 이렇게 좀 쪼개서 투자를 하지 않고 위험한 변동성이 큰 데다가 한 방에 올인한다면 벌벌 떨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오면서 정말 좋은 자산, 좋은 주식을 샀더라도 견뎌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위험 자산, 위험의 정도를 스스로 좀 측정 좀 해봐라. 저는 이걸 베개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밤에 딱 누웠는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떠오르면서 내일 빠지면 어떡하나 하고 두근두근 돼서 잠을 못 잔다. 이건 이미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거죠. 인생이 망가지죠. 잠을 못 자는데.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찌게 돼요. 왜 살이 찌는지 아세요? 잠을 적게 자서 그래요. 저 4시에 맨날 일어났거든요. 평생을 4시에 일어나는 직장을 다녔어요. 직업을. 그러니까 살이 찌죠. 사람이라는 게 수면이 부족하니까. 수면 부족하게 되면 다른 모든 기제들을 없애는 대신에 어떻게든 비축하려고 몸은 들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찐다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든 뭐든 삶에 있어서 적정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 적정한 리스크가 어떨 때 나한테 최악의 상황이 오는가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서 좀 이렇게 포트를 짜면 밤에 잠도 잘 오고 또 어디가 오르면 어디가 빠지고 하면서 상쇄시켜서 가는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자산으로 짝을 지어 놓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전자산 올인 이러면 인플레 하면 끝장인 거고 위험자산 올인하면 나의 예측이 하나라도 빗나가는 순간 폭락이 오는 거죠. 적당한 위험이 중요한 거네.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나은 적어도 국민연금 수익은 나오지 않겠냐. 네. 지난 199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6.3 그리고 올해 지금 대박 나고 있으니까 사실 연한선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지나고 나면 7%도 나올 텐데 이 정도의 엄청난 성과면 10년의 자산이 2배 나거든요. 그럼 1억이 2억 되고 4억 되고 8억 돼요. 10년마다 30년 기준으로 해서 8억 되는 건데 너무 길다라고 생각될 수 있으면 2억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억이 4억 되고 8억 되면 되니까 20년이면 8억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국민은행에서 나온 그 부자 보고서 보시면 금융자산 10억이 부자예요. 우리나라 부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인스타에서 자랑질 하는 사람들 실제로 아닌 사람도 많아요. 사기꾼 사차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뭐 엄청 뭐 팔잖아. 그러니까 제가 자산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저는 못하겠는 게 돈 있는 티를 좀 내면 그렇게 모르던 사람이 찾아와서 빌려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맞아. 그런데 와서 막 인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포토샵 너무 좋아서 그거 인증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했는 것만 보여줄 수 있잖아, 솔직히.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소고기 사주면 내가 부자라고 인정할게요. 근데 맨날 내가 사. 나한테 소고기 사준 사람, 한우 등심 사준 사람이 몇 명 되냐고요? 몇 명 없어요. 리멤버라는 앱 있잖아요. 네. 앱에서 우주 인맥왕이거든요. 저를 명함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서로 일촌으로 등록하니까 우주 인맥왕이라고. 그럼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제가 저 위에는 없어요. 지구 인맥왕도 아니고 우주 인맥왕이에요. 자, 근데 저한테 와서 고기 사주려는 사람 그렇게 본 적 없어요. 몇 명 못 봤어요. 한 20분? 난 그 사람들 부자라고 느껴요. 혹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까칠하잖아. 여러분, 홍 박사는 까칠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부자 없고요. 진짜 금융 순자산 기준 8억 정도 운영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연평균 수익률 10%로 2억 시드머니로 20년 7%로 운영하면 8억 돼요. 그리고 30년 하면 16억 돼요.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수익률 7%인데 심지어 워렌 버핏도 16.9% 성과를 60년 내서 세계 3등 부자인데 어디서 내가 오늘 한 방에 상한가 내가 따라잡아가지고 30%씩 매일 어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대학가에 증권 동아리래 왔는데 성과가 어때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가 매월 10%씩 벌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예요? 복리니까 한 150% 되겠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 연 16.9% 벌어서 세계 3대 부자인데 이 친구는 150%를 벌겠대요. 그게 목표래요. 그랬죠. 재밌게 사네요.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제가. 증권 동아리 친구가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는 기법을 설명해 주는데, 참 옛 생각도 나고 저도 그런 꿈에 부풀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해보시고 제 이야기도 한번 기억해 달라는 거죠. 어떤 인스타나 SNS에서 그런 거를 인증하고 그런 거 우리가 너무 현혹될 필요도 없고 아닌 사람도 실제로 많다라는 거고. 나한테 고기 사면 일단 인정한다니. 소고기, 툭불 등심. 다음번에 제가 박사님한테 돼지고기 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는 잘 쏴요. 김 작가야 잘 쏘지. 와인도 여러 번 먹었는데. 저는 김 작가는 인정. 경기 침체 우려 뉴스 계속 나왔지만 요즘 뭐 증시가 상반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티고는 있잖아요. 어쨌든 증시가 버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뭐 지금 4분기 그 다음 내년 침체 뭐 온다고 하면서 이제 좀 무너질 때 얘기하신 분들 뭐 많던데 박사님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는? 뭐 무너질 수도 있죠. 또 찬스 오는 거지. 우리나라 시장은 한 3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지옥천당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두 가지. 그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 경제 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화, 컬처가 개판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그 최악, 중국과 함께 거의 최악의 나라잖아요. 단타 투기판이잖아요. 대주주 다 해먹고 슈킹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급등하면 폭락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급반등 바닥에서 한 30% 올랐죠. 그렇죠. 2100포인트가 2600 얼마까지 갔었으니까. 그 정도에서 지금 잘 버티는 거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별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매력 못 느껴요. 오르겠죠 라는 정도.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높겠죠 라지만 한국 주식 그렇게 매력 있나요? 그럼 요즘에는 박사님은 한국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을 사고 계시죠? 아니요, 미국 리츠, 일본 리츠. 일본 리츠랑 미국 리츠가 제일 지금 좋아서 한국을 파는 게 아니라. 일본은 왜요? 싸잖아요. 일본 리츠가 말도 못하게 싸고요. 미국 리츠도 최근에 미국 부동산 시장 올라오는 거 생각해 보면 말도 못하게 싸니까. 거기 배당 수익률 4% 줘요. VNQ 배당 수익률이 4% 줘요, 4%. 엄청 행복하죠. 솔직히 말해서 내년 예금금리가 정말 지금처럼 미국 예금금리가 5%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SOFR 사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올해야 금리 나 물건 나왔다고 그러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그러면 적금, 예금 이런 것도 별로 매력 없고. 그럴 때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신축주택 위주로 해서 오르고 있고 또 그런 신축주택들 대부분이 부동산 펀드 위주로 해서 사고 있는 그런 쪽에서 전 세계 연기금들이 투자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들, 콘도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리츠가 둘 다 엄청 못 올랐고요. 또 둘 다 배당 수익률도 역대급이고 상당히 매력 있지 않냐.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내년 이맘때 좋겠죠. 저는 지금보다 주가는 올라 있을 것이다. 근데 매력 없다. 저는 누차 이야기 하잖아요. 작년 이맘때 와가지고 지금 이 레벨에서도 주식 안 살 거면 주식 하지 말라. 그때 한창 낮을 때 2100, 200. 200이죠. 2200. 이때 안 사면 안 된다. 이때도 안 할 거면 한국 주식은 이제 영원히 하지 마라 그랬죠. 그 멘트 기억납니다. 몇 번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레벨에서도 안 살 거면서 한국 주식을 왜 한다고 그러냐.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는 꾸준히 버티든가 아니면 쌀 때 사든가 밖에 없지. 저는 다른 방법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모멘텀 투자가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력은 없죠. 매력은 없지만 또 그러다고 팔고 채권 사자 이렇게 하려니까 채권도 연초 연말에 엄청나게 수익 나고 지금도 거기 빌빌하잖아요. 채권도 별로고. 달러 살까 했더니 1330원이야. 이거 너무 비싸고. 다 지금 자산 가격이 그저 그래요. 그러면 좋은 자산은 대체 자산, 얼터너티브 에셋인 거고
그래서 부동산, 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 책에도 1996년 반도체 위기 때 7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난 적이 있다고. 사실 올해랑 작년 말부터 반도체가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예, 거의 비슷해요. 96년 외환위기 전야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그러면서 뭐 누군가는 이제 반도체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다수가 얘기한 거는 사이클이다. 지금이 안 좋은 거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그게 또 영원하지 않고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도 되는 시기다라는 식으로 얘기 많이 하던데. 이게 뭐 사이클이다, 저도. 그래서 96년이랑 되게 비슷한 게 96년이 왜 우리나라 반도체가 박살났냐면 공급 과잉 때문에 박살났죠. 공급가에. 네, 그래서 95년, 94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번에 2021년, 22년, 23년 올해까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평택 가보시면 뭐 타워 크레인의 숲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두 번째, 96년, 97년에 또 우리가 왜 힘들었냐면요. 주변국이 환율을 조정했어요. 중국 위엔화랑 일본 엔 약세가 출현했죠. 근데 지금도 그렇죠. 일본 엔이 150엔? 그리고 중국 위엔화가 7.3? 7.2까지 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경쟁을 계속 물량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결국 공급 과잉에 주변국과의 경쟁이 확대되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고 나면 또 한 2년 고생하면 좋아지잖아요. 98년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한 2년 고생하겠죠. 그래서 올해 회복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싸긴 싼데 올해 당장 회복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쪽인 거고 너무 쉽게 우리는 회복을 생각한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보고 투자하는 거지. 적어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조선 같은 거 이야기할 때는 저는 항상 4년은 보고 투자하는 거지. 이거는 왜냐면 조선은 30년짜리 사이클이거든요. 예, 30년 사이클이. 그 70년의 사이클이 한번 왔었고요. 70년에 사이클이 왔던 이유가 그 오일 쇼크 때문에 사이클이 왔고요. 그리고 2000년 중국 때문에 사이클이 두 번째 사이클이 왔으니까 다음 사이클은 2030년 전후에 올 건데 그 전에 바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이클이 뭐 15년 오르고 15년 빠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20년 오르고 10년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10년 빠지는 거의 끝은 대충 다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면 지금 살 수도 있는 거고 한 5년 뒤에 바닥 올 수도 있지 그러면 좀 기다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의 차원에서 장기적인 그런 조선의 사이클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뭐 이 정도면 그렇게 사이클이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이클이라면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은 3년 4년 사이클이니까 이거 되게 짧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그죠?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시간 지나면 의미 없어지니까. 요새 특히 EUV 그 노광 장비 같은 경우는 뭐 2나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술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스마트폰 또는 자동차 그리고 여기 카메라 또는 텔레비전 이런 수많은 가전제품과 전동화 장비들의 교체 주기가 3, 4년이잖아요. 스마트폰 3년 쓰시는 분 잘 없잖아요. 3년 써도 4년차 되면 바꾸죠. 차도 무상 수리 기간 한 3, 4년 타고 바꾸죠, 많이. 그렇죠. 노트북,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도 텔레비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요새 텔레비전이 커지니까 이사 가거나 뭐 어디 이주하거나 그러면 바꾸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반도체의 집약체를 할 수 있는 전동화되어 있는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텔레비전 같은 것들은 2년 안에 바꾸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건 뭐 좀 소비 습관에 문제 있다 소리 듣기 좋고 3, 4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재난 보조금 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질렀는데 이제 23년이니까 만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바닥이 온다. 오면 좋지. 그건 이제 제가 틀리는 거고 사이클상 뭐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1996년에 그 폭락이 오고 2년 뒤에 바닥이 출현했거든요. 그 뒤에 쫙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2022년 초가 아마 고점이었다고 치면 만 1년 반 정도 진행 중인데 아직 바닥이 왔다고 말하기는 저는 그건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AI 발전을 HBM, DDR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는 반도체 좋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박사님 이야기는 반도체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싸져 있지만 요 시기가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아유, 사이클 공부라는 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그분이 맞을 수도 있죠. 다만 제가 이 공부해온 바로는 시장의 패닉 붕괴가 온 다음에 바로 회복은 쉽지 않더라. 그래서 2017년 슈퍼사이클 이후에 2020년 올 때까지 3년 걸렸거든요. 그쵸? 그거 기억 안 나세요? 2017년 슈퍼사이클 이후에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3년간 또 시장이 굉장히 길어졌었고 또 2000년 전차 장세, 2010년 전차 장세 이후에 12년부터 힘들어져서 14년, 15년에 받았었죠. 그때는 하락이 한 3년 갔어요.
알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3, 4년 주기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5, 6년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 3년이 되는데 아직 그 전방산업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가전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잘 팔린다. 이쪽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퀄컴이나 뭐 ARM이나 뭐 이런 그쪽에 관련돼 있는 AP 설계 아키텍처들이나 그런 쪽들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만한 신제품이 나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되면서 강렬하게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어떤 소비재가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 스마트폰 이후로는 사실 잘 없죠. 이제 뭐 너무 뻔해졌죠. 폴더블 폰 뭐 좋지만 무겁잖아요. 그리고 더 경량화가 돼야 뭐가 될 것 같고. 한 3년 전에 테크 유튜버들이 한창 대세였거든요. 왜 대세였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 막 카메라 업그레이드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때였어요. 특히 막 망원 아이폰 렌즈도 새로운 거 나오면 막 신기해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폰에서 애플이 만든 이번에 이거 앞에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아이폰 1은 애플에서 나오는 첫 번째 버전을 사는 게 아니라며 두 번째 내년에 더 좋아져서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반도체가 뭐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적자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끝이 아닌가 그리고 끝이라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주가는 끝일 수 있어요. 근데 업황이 좋아지느냐를 물으신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만 조금 여쭤보면 책에도 부동산도 있던데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일본식의 장기 불황을 좀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싸서. 1990년 일본이랑 한국이 동시다발법이 터졌어요. 1990년이 일본 주식시장이 4분의 1 토막, 그죠? 예, 39,800엔이 8,000엔 갔으니까. 거기다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90%,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한 60% 빠지는 대폭락장이 왔는데, 거기는 디플레로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인 게 절대 주가는 60% 빠졌어요. 우리가 1003포인트가 47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60% 빠지고 집값은 절대 집값은 외환위기까지 10년간 빠져서 17% 정도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별거 안 빠진 것 같은데 17%요? 예. 고점에서 17% 정도. 빠졌네. 예, 안 빠졌는데 요게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인플레를 감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디플레가 와서 망한 거고요. 우리는 인플레로 이걸 버블을 다 떨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한 8%에서 10% 사이였어요. 그러면 10년마다 가격이 반토막 더 나는 거죠. 10년 사이 가격이 반토막 더 나는 상황에서 종합주가지수가 400포인트까지 빠졌다. 92년에. 그러면 그거는 그 뒤로도 회복 못했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50% 60% 이상 나고 있는 중인데 주가는 그냥 그대로 있었으니까 거기다 배당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걸 감안하면 70% 빠지고 일본이랑 비슷하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물가가 5, 60% 오르고 있는데 17% 빠지니까 역시 70%. 그래서 둘 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똑같이 빠졌는데 사실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가고 우리는 안 간 건 우리는 뭘로 녹였다? 인플레이션으로 녹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역동적이었던 거고 왜냐하면 경제가 막 성장하는 중이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살아있는 중이니까 사람들 계속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에 그 현혹돼서 절대 가격이 안 오르고 있으면 빠진 건데 그냥 사람들이 안 팔아 알고 버틴 거잖아요. 명목 가격 안 빠지면 버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놓고 이 가격이 안 빠지면 못됐지 그러고 버티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년 7% 8%씩 빠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명목 인플레이션의 착시 효과가 첫 번째 컸고 두 번째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그 주택 공급 구조 조정이 있었죠. 두 번째가. 주택 공급 구조 조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특히 외환위기 때 건설회사 다 망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90년대 초반만 해도 막 1년에 50만 원, 60만 원씩 지었거든요. 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천만 가구입니다, 여러분. 2천만 가구에 아파트 들어가서 40년 산다고 치면 1년에 적정 공급돼야 되는 호수가 40년, 50년이라고 치면 한 40만 호? 그죠? 50만 호 정도인데 아파트만 50만 호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말고 다가구 말고. 그러니까 어떤 해는 80만 호, 90만 호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여기 표가 나옵니다. 그죠? 예, 2000년대 딱 들어가면 막 박살나거든요. 10만 원, 2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또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이제 지상에 있던 지상 주차장 다 없애고 평면 막 바꾸고 커뮤니티 시설 바꾸고 뭐 엄한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분양가도 조금씩 올려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본이랑 달리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일본형 불황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현실을 조금 인정 안 하시는. 우리는 이미 90년대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데 일본은 디플레 때문에 금융기관 망하고 그 절대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서 망했다면 우리는 버블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그 버블이 우리도 똑같이 일본처럼 버블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다 녹아버리는. 못 오르니까. 잃어버린 10년, 옆으로 박스권 10년 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60%, 70%가 녹아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인 버블은 다 사라진. 그래서 그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PI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가격이 가장 비쌌던 시기가 그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80년대가 제일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웬만하면 월급쟁이로서는 절대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을 따지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절반 이하. 그 86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수도권 주택가격은 당연히 절대가격은 올랐죠. 근데 그게 인플레 때문인 거고. 실제 사람들의 구매력 대비해서는 오히려 80년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비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뭐 버블도 가져가는, 재작년은 버블이었지 뭐. 그렇지만 좀 빠져버리면 금방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절대 가격이 안 오르면 이게 크로스가 딱 나는 거죠. 박사님의 추가하신 대한민국 돈의 역사에서 한파트에는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소득의 인상률이 올해가 그렇게 뭐 미진했다거나 뭐 많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집값 영향 좀 주시지 않을까요? 좀 있는데 이제 1분기 통계이긴 한데 아주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 사업하는 분들부터 자영사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근로자로 분류되는 분들의 2인 이상 가구 소득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한 5% 이상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작년은 또 인플레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가 10% 이상 임금 인상했으니까. 그래서 한 2년간 누적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누적해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15% 이상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 집값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곳은 30%씩 빠졌으니까 집값은 30% 빠졌는데 소득은 15% 올라 버리니까 이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서 저평가 단지들이 일부 나온 거죠. 그게 지금 뭐 또 금리 하락까지 겹쳐져서 반등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요즘에 진짜 이제 하락과 반등 얘기하시는 분들이 팽팽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상승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았는데, 원래는 그 전에 이제 하락 계속 얘기하는 분이 많았잖아요. 하락 2021년 11월 고점 찍고 내려간 이후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게 이제 하반기 내년에 이제 2차 추가 하락 온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반등했고 이제 큰 상승은 아니지만 아주 조금씩은 올라갈 것이다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 뭐 그냥 내년 이맘때 지금 집값이랑 별로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오르진 않고 한번 빠졌다 갈 것 같긴 한데. 한번 빠졌다는 갈 것 같으세요? 근데 뭐, 이 급등세가 이어지기는 저는 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부산에 있는 그 한국의 50대 선도단지를 주로 거의 매달 한 번씩 가격 보거든요. 그거 재밌어요. 그래서 KB 선도 50단지라고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 선도단지를 보면 동네 대장 아파트 뭐 대장 아파트들이죠. 시가총액 기준 52를 끄는 거죠. 그래서 1등은 헬리오시티, 2등이 저기 파크리오 이렇게 갑니다. 아무래도 단지 수가 좀 많으니까. 예. 뭐 10,000가구, 6,000가구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저기 그거 어디죠? 개포 들어오면 거기가 이제 1, 2등 하겠죠. 개포에 6,000세대짜리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기 둔주 들어오면 5등 안에 2개는 일단 들어온다고 봐야죠. 이제 아무튼 이 정도 되는 단지들의 가격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일단 상반기는 올랐고, 예, 지금 오르는 속도가 여름 그 비수기에도 너무 가파. 지금 상황에서도 오르고 있나요? 살짝은? 예, 급등 중이죠. 50 리딩 단지. 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우장산 아이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들. 그 DMC 자이 뭐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세대를 갖추고 있는 그런 데들이 이제 우리나라 50대 리딩 단지인데 거래량이 월간 단위로 한 10몇 개 찍히는 단지들. 동일 평면으로. 그 정도는 돼야 시장이죠. 나오는 아파트 가격을. 한 건 막 그런 거 아니니까. 네, 그거는 이제 증여성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지인 간 거래일 수도 있고 알 수 없잖아요. 그 정도가 찍히는 단지가 진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데 이게 너무 좀 가팔라요.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이 뭐 35기다 그러면 한 27억, 26억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단지가. 이건 뭘 뜻하냐면 저는 좀 과열이다. 단기 과열. 이건 또 가열이라고. 왜 그러냐면 펀더멘탈 기준으로 해서 2021년보다 지금 펀더멘탈이 훨씬 안 좋잖아요. 금리가 그때 대출금리 2%인 게 지금 6%, 5%.
거기다가 절대 집값도 뭐 거의 비슷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경기 전망은 형편없이 나쁘고 지금. 아니, 지금 뭐 경기 좋은 데가 어딨어요? 우리 유튜버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집값이 역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라는 건 역사상 최고치를 뚫는다는 걸 보고 사는 건데, 과하지 않냐? 금리도 이렇게 최근에 갑자기 오르는데, 조심해야죠. 지금은 그냥, 뭐,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으로 감사한 거고, 전고점 뚫는다. 뚫는단지도 있겠지. 그러나, 그러기에는 펀더멘탈상, 1년 사이, 2년 사이 달랑 뭐 소득 15%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우리나라 부동산의 버블이 한 30%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30% 있었는 게, 고점에서 30% 조정받고 소득 15% 오르면 적정인 거였다고 저는. 그래서 지난해 연말 정도가 적정이었다고 봤는데, 저평가도 아니고 적정. 근데 여기서 다시 한 20% 올라버리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다시 아직 고평가 레벨이다. 근데 지난번에 박사님 오셔서, 김작가 TV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또 사실 박사님 집에 다른 몇 분이랑 집들이도 갔었잖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박사님이 거의 그 저점의 시기 근처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이 반등을 했어요. 아니, 그때 사실 더 막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레고랜드 사태 때 샀는데, 그걸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공기업이 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 때 그걸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채권 시장에 아는 친구들한테 채한기금 요새 어때? 그랬더니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버는 족족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는 족족. 그래서 금리 무조건 떨어진다. 그때 제가 작년 연말에 와서 우리 책 쓰면서 올해 금리 물가 떨어집니다라고 제가 소리 높여 외쳤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망에서 봐도 앞으로 금리는 떨어지고 소득 대비 집값을 볼 때 적정 레벨이면 사야죠. 주택이라는 건 그럴 때 사는 거죠. 피바다가 될 때 사는 거죠.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하루에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 집을 8채 봤어요. 물론 제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평일날 갔는데 너무 놀랐죠. 그리고 계약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깎아주더라고요. 심지어 금매를 사셨잖아요. 되게 싸게. 급급 금매들이 널려있던 시절이라 저는 적정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후려치지 않았습니다. 그 금매가 있기 때문에 더 사기도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렇긴 한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적정 가격인가 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냐가 그때는 되게 중요했는데,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금리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지나보면 그때가 참 바닥이었고 사기 좋을 때였고, 지금은 또 사기는 좀 늦은 거죠. 제 주변에 그때 둔촌주공을 청약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제 이름이 포리온인가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분양가, 이 정도 분양가는 그간의 가격 상승을 인정 안 한 분양가라. 3천대 초반이었죠, 그죠? 이렇게 좋은 입지에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에 되게 좋은 자리다. 옆에 올림픽 공원 한 번이라도 가봤냐? 또 평지다, 이게. 서울에 몇 없는 평지다. 네, 이 정도면 이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몇 명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무섭죠. 예, 아니, 근데 제 말은 주변에라는 사람들이 다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계약금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이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겠다는 어마어마한 욕망을 억누르고 안 사고 무주택자로 가점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인데, 가점이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 알잖아요. 무주택자로 15년 있어야 되는. 거기다 애까지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지금 청약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내하신 분들이잖아요. 결혼하고 15년을, 가족을 형성하고 15년을 버티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공포에 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들이 또 오겠지를 하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걸 보고 만장일치구나. 모든 사람이 빠진다고 할 때 사야죠. 근데 저는 달러 스위칭을 하면서 그때 환차익이 낮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때 1,450원에 팔았다고 내가 그러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해요? 요새 박사님 어떻게 하세요? 달러 팔고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 돈이 환차익이 낮기 때문에 살 수 있었죠. 근데 4분기 사실 지금부터도 역전세 문제로 이제 집값 추가하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저는 역전세는 좀 아니고 그냥 금리가 올라서, 금리 오르니까 이번에 특히 적격 보금자리론도 금리 오르잖아요. 그러면 좀 쉬지 않겠냐.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락 좀 얘기하신 거, 이게 또 큰 하락을 얘기하신 것 같진 않아요. 지난번 저점은 안 깨겠죠. 그냥 일상적인 조정, 이제 쉬겠죠. 재미없는 시장. 근데 미국에서도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공식률이 엄청나서 이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시면 경제 위기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타당한 건가요? 죄송한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죠. 왜요? 일단 팩트가 아니에요? 공식률 많은 거는? 팩트는 맞는데. 팩트 맞고. 맞는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요, 금융위기 때 제가 하도 공부를 해서 이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한 6개월에서 1년 후행해요. 우리도 그렇죠. 상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올해 상가가 막 거래 금매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월에 미국 부동산이 바닥치고 6월까지 좀 4달 올랐잖아요. 이제 여기도 조금씩. 네, 아니, 그래서 그 상업용 부동산이 8개 분야가 있는데, 오피스는 내려꽂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그 말고 주거용 오피스들 있잖아요. 상업용 오피스 말고. 네. 그리고 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별장용 그 부동산들, 럿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아파트. 그 8개 중에 3개는 빠지고 있고 5개는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지수 자체는 하락을 멈췄고요. 오피스 지수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요, 당연히. 경기에 후행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지금 오피스에 있어요. 위워크에 들어있어. 근데 뭐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시리즈 B도 안 되고 C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트업은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후행한다고요, 오피스는. 계약이 2년, 3년 묶여있기 때문에 후행한다고요. 그 주거용을 봐야지. 맨날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 생긴다 그런 건 다 죄송합니다만 후행 변수거든요. 2008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2008년에도 주거용 부동산 박살 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2010년인가 상업용 부동산 바닥쳤어요. 그때 저희 국민연금에서 엄청나게 투자해서 그게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을 그렇게 올려주는 그때 들어가서 뭐 대박이 났죠 다. 8년 지나서 엑시트할 때 그때 막 자랑 엄청 들었죠 제가. 선배들한테.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이게 경기 침체로 갈 수는 있어도 경제 위기까지 간다고 보시진 않으시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부 충격이 있으면 뭐 했죠. 근데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걸 자꾸 끌어들이지 말자고요. 혜성이 올 수도 있고 소행성이 올 수도 있고 슈퍼 엘니뇨 슈퍼 엘니뇨 올 수도 있는데 다들 엘니뇨 이야기 하신 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엘니뇨 발생한 해에 겨울에 기름값 한번 보세요. 이건 옛날에 또 연금 있을 때 공부했던 건데 좀 그런 걸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김 작가 TV를 자주 보는 입장에서 엘니뇨가 오면요 식료품 가격이 올라요. 근데 그해 연말 난방료 가격 폭락해요. 왜? 북반구에 비가 자주 오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올해 비 많이 왔잖아요. 비 많이 오잖아요. 이게 엘니뇨의 특성이거든요. 엘니뇨가 되게 더우면서 비가 많이 와요. 고온다습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혹서에게 너무 심하게 더우면 논농사에 안 좋고 그래서 논농사는 안 되는데 나머지 곡물 가격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 많이 와서 뭐 나쁠 게 있나. 근데 겨울에 어떤 게 되냐면 비가 자주 오는 따뜻한 겨울이 와요. 그러면 그거는 기름값 상승이 지금 80불인데 기름값 상승을 이 드라이빙 시즌 끝나고 억제할 요인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악재가 딱 나왔을 때 이게 무조건 큰일 나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피하세요. 제가 우리 사석에서 술 먹으면서 김 작가한테 한번 조언한 적 있잖아요. 모노톤인 사람은 피해라.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여기가 나는 더 강조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세계 경제가 안 좋죠. 불황이 뒤끝인데 뭐 미국은 작년이 불황이었던 거고 올해는 회복세. 한국은 이제 지난해 연말 올해 초가 바닥이었고 지금은 GDP 성장률을 보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 그냥 찌끔찌끔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중국 보고 있으면 한 번 더 위기가 올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다 아는 문제에서 정말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온 적 있나? 모르는 데서 오는데 그 모르는 걸 인정해야지.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위기는 올 수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올지는 아직 모르는. 그 위기만 없으면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와봐야 센 건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에서 위기는 올 수 있지만 현재까지 놓여진 폐 중에서는 위기가 올 만한 가능성은 거의 그러니까 코로나2 이런 거 오면 또 불황이 오겠지. 근데 그걸 징후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주가가 급등하던가. 자, 오늘 박사님과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 책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 여쭤보면 시장도 좀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4분기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요.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시장에 좀 대응하면 좋은지 좋은 한마디 주신다면. 저는 뭐 별로 눈높이를 높게 가지기는 어려운. 많이 올랐고요. PBR 1.05,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에서 그래서 역사적인 평균이 1.1이니까 한 5% 디스카운트 돼 있는 정도? 크게 먹고 그건 없는데 내년에도 또 BPS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순자산 가치는 내년에 또 올라가니까 그걸 땡기면 한 15% 정도 보이는 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15% 오르면 53,000이에요. 그렇죠? 300포인트 넘게 오르는 거니까 3,000이에요. 3,000을 내년에 뚫을 수 있는 장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별 탈이 없어야 되고 특히 지금 미국 금리 오르는 게 심상찮으니까. 금리 오를 때 여러분 아시죠? 성장주 조심, 부동산 조심. 그런 게 한번 왔다가 연말쯤 되면서 금리 공포가 사라지며 연말장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기대를 섞은 뭐. 요 책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투자해봤는데 답이 없더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봤는데 정리 안 되더라. 이런 분들한테 한번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게 사실 투자의 인사이트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뭐 투자의 역사를 좀 알려주면서 좀 책을 보다 보니까 좀 내 교양 지식이 플러스 된 느낌이 들어서 어우, 감사합니다. 되게 약간 뭔가 우리가 투자나 경제 공부하면 꼭 이게 무조건 돈으로 플러스가 안 되는 정보들은 뭔가 조금 이제 세상이 약간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돈으로 탁 플러스 되는 정보들 위주로만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도 요즘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저희들 하는 표현이잖아요. 재미랑 정보를 다 주는 게 그나마 좀 독자들을 마지막 장까지 읽게 만드는 방법 아닐까 싶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박사님이 출간하신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 책 보시면서 투자의 재미도 좀 느끼시고 투자의 인사이트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계좌가 플러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홍춘욱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